어르신 3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에 가지 말라고 막아서자 저는 옆집에 바로 붙은 별장을 사서 부모님을 모셔왔다. 그 순간 시댁 식구들은 모두 말을 잃었다. 여러분, 소리 없는 슬픔이라는 걸 아시나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저 습관처럼 여자의 가슴 한구석에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슬픔 말이에요. 며느리로 산다는 건 가끔은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내 집이라 부를 수 없는 곳에서 숨죽이며 견뎌야 하는 세월의 문제죠. 저도 한때는 참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고 사랑해 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친정 나들이마저 금지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는 것을요. 침묵할수록 저는 그 선 밖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시댁의 으리으리한 저택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별장을 사서 부모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댁 식구들의 표정은 정말이지 걸작이었죠. 제 이름은 응옥, 올해 32입니다. 결혼 6년 차, 4살배기 아들이 있고 현재 둘째를 임신한 지 7개월 된 임산부이기도 하죠. 남편 별표민 별표은 부동산 업계에서 꽤나 이름난 뼈대 있는 집안의 장남입니다. 결혼 후 저는 서울 근교의 고급 주택단지에 위치한 3층짜리 저택에서 시부모님, 그리고 시동생 부부와 함께 대가족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남들은 재벌가 며느리가 되었으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 거라 부러워했죠. 하지만 그 화려한 껍데기 속에서 숨이 막혀 죽어가는 고통은 당사자가 아니면 모릅니다. 제 시어머니, 항 여사님은 엄격하고 보수적이며 집안의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드는 분이십니다. 크고 작은 집안일은 모두 어머니의 결재가 떨어져야 진행될 수 있었죠. 어머니에겐 확고한 신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집을 왔으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지 어디 철새마냥 밖으로 나돌아? 결혼 초부터 어머니는 제 친정을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공무원 퇴직 후 소박하게 사시는 부모님이 격식 있는 시댁 집안과 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어머니는 대놓고 무시하진 않았지만 웃으면서 사람 속을 긁는데 도가 트신 분이었습니다. 사돈댁은 이런 고급 요리 입에 안 맞으실 텐데 괜히 오시면 며느리 너만 고생이니 그냥 우리끼리 지내자. 출가 외이니 친정 너무 챙기는 거 아니다. 그 말들은 마치 얇은 종이에 베인 상처처럼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어머니 세대의 방식이려니 하고 이해하려 애썼죠. 그러다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요일 아침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며칠 다녀오려고 짐을 다 싸둔 참이었습니다. 남편도 동의했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서늘한 표정, 날카로운 목소리. 응호가 너 맏며느리다. 곧 둘째도 나올 몸인데 친정 나들이라니 당분간은 안 된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며칠만 다녀오려는 거예요? 부모님도 손자 보고 싶어 하시고요. 저도 출산 전에 가서 좀 쉬고 싶어서. 출산이 가까울수록 집에서 몸조리하며 남편이랑 애 챙겨야지. 내가 말했잖니. 친정일은 알아서 하게 두고 넌 이 집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더 바라지 마라.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저는 울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못 가게 해서 화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그 태도, 마치 내 부모는 손주를 볼 자격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그 오만함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 나랑 어머니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누굴 택할 거야? 미는 멈칫하더니 한숨을 쉬며 절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당신이 조금만 더 참아.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저는 말없이 돌아 누웠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침묵을 선택했죠. 그래, 이제 누구에게도 보호받기를 기대하지 말자. 2주 뒤, 친정아버지가 가벼운 뇌졸중으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잔인했습니다. 친정 아픈 건 사돈댁에서 알아서 하라 그래라. 혼몸도 아닌데 병원 들락거리다 애라도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거니?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 가족은 남보다 못한 존재구나. 저는 조용히 짐을 챙겨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친정에 갈 수 없다면 친정을 내 곁으로 가져오겠다고. 한 달 뒤, 저는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 빈 별장 살 거예요. 두 분, 그리로 이사 오세요. 그러다 시댁이랑 문제 생기면 어쩌니 엄마는 걱정하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요.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제가 부모님 만나는 거 못 막아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말이죠. 시댁이 있는 곳은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는 부촌입니다. 마침 시댁 바로 옆집이 건설사 소유의 미분양 물건으로 비어 있었죠. 저는 예전 직장 동료이자 건설사에 다니는 중 선배에게 연락해 그 집을 시세보다 좋은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결혼 전 모아둔 비상금과 부모님이 주셨던 지참금을 몽땅 털어 넣었습니다. 대출 하나 없이 오롯이 제 돈으로 산 온전한 내 집이었죠. 물론 남편과 시댁에는 비밀로 했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동안 옆집 리모델링은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야근이 잦아졌다고만 생각했지 바로 담장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공사가 끝난 날,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 아버지가 좋아하실 흔들의자가 놓인 창가. 응모가. 이걸 정말 내가 다.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고 아버지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이제 멀리서 그리워하지 마세요. 바로 옆에 제가 있어요. 이사는 밤의 도둑고양이처럼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면 사달이 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시댁에서 착한 며느리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틈만 나면 옆집으로 넘어가 부모님과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고 숨통을 틔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포기하고 얌전해진 줄로만 알고 흐뭇해하셨죠. 거 봐라, 딱 잘라 거절하니까 쟤도 이제 친정 타령 안 하잖니.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초봄, 저는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시댁의 고집으로 병원 대신 집에서 가정분만을 했지만 다행히 순산했습니다. 산후조리 중이던 어느 날 부모님이 아기를 보러 오셨습니다. 물론 시댁 정문이 아니라 제가 마련해드린 옆집으로 오셨죠. 제가 아기를 안고 몰래 옆집으로 건너가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시댁 도우미 아주머니가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옆집에 낯선 사람들이 와 있어요. 뭐? 낯선 사람. 시어머니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저 집 누가 산 거야?
아직 사람 사는 것 같진 않던데. 어머니의 질문에 도우미가 쭈뼛거리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아까 사모님 댁에 오셨던 할머니가 아기를 안고 계신 걸 봤어요. 할아버지도 계셨고요. 할머니. 무슨 할머니? 어머니가 멈칫했습니다. 응옥 사모님 친정 부모님 같으시던데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싹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옆집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셨습니다. 마침 저는 갓 잠든 딸아이를 안고 있었고 친정엄마는 아기를 토닥이고 계셨죠. 아버지는 찻상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한 여사가 들이닥치자 부모님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공기는 현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돈어른. 엄마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이글거리는 눈으로 집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이 집 누구 명이야? 저는 아이를 안은 채 허리를 곧게 펴고 대답했습니다. 제 집이에요. 제가 부모님 사드렸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 돈으로 제가 산 제 집이라고요. 부모님은 이제 여기서 사실 거예요. 제 딸, 그리고 제 곁에서요. 내가 감히 시댁 몰래 이런 짓을 벌여? 시어미는 안중에도 없니? 저는 흔들림 없이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숨긴 게 아니에요.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는 일에 굳이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죠.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이전에 두 아이의 엄마이자 저분들의 딸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외갓집과 격리된 채 크는 걸 원치 않아요. 그리고 독단적인 금지령 때문에 가족이 생리별하는 꼴도 더는 못 보겠고요. 방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돌처럼 굳어서 계셨습니다. 그러다 아무 말 없이 획 돌아서 나가버리셨습니다. 멀어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화가 나기보다는 마치 손목을 옥죄던 밧줄이 풀린 것처럼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거대한 지진의 전조일 뿐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10시도 안 되어 남편 민이 심각한 얼굴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부르셔. 지금 당장 가족 회의 하자신다. 저는 책상에서 색칠 놀이를 하는 큰아들 별표 핀 별표의 옷을 갈아입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요하지 않는 눈빛으로 남편을 보았습니다. 회의. 좋지. 옷 좀 갈아입고 내려갈게. 민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당신 대체 왜 나한테 미리 상의 안 했어? 이렇게 큰일을 벌이면서 어떻게 남편인 나를 제일 마지막에 알게 해?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과거가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보호가 필요할 때마다 침묵을 선택했던 건 바로 그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행동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10분 뒤 저는 딸을 안고 핀의 손을 잡고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중앙 소파에 앉아 침착해 보였지만 묘한 기운을 풍기셨고 그 옆에 시어머니는 손에 쥔 염주를 꽉 쥐고 저를 뚫어지라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맞은편엔 시동생 부부도 숨죽여 앉아 있었습니다. 1분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딸을 바구니 카시트에 뉘어놓고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이 먼저 무겁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어제 내 시어미한테 들었다.
사돈어른들이 옆집으로 이사 오셨다고. 네, 아버님. 제가 산 집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제 돈으로 마련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저를 응시하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치솟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건 자격의 문제고 도리의 문제다. 어떻게 시댁 식구들, 아니 남편까지 속이고 친정을 코앞으로 불러들여? 여기가 무슨 시장 바닥인 줄 아니?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미리 말씀드리면 반대하실 걸 아니까 실행한 것뿐이에요. 친정아버지는 쓰러지셨고 저는 만삭이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어머니가 못 가게 막으셨으니 제가 모셔오는 수밖에요.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어머니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여긴 뼈대 있는 민씨 가문의 본가야. 어디서 감히 외부인을 들여? 누가 허락했어? 저는 딸아이의 담요를 꽉 쥐었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게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합가를 한 게 아니에요. 두 분은 엄연히 옆집에 사십니다. 그리고 외부인이라뇨. 저를 낳아준 부모님입니다. 그분들이 손주를 볼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거실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뻑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묵했고 남편 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시동생인 작은 도련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따로 사시는 건데 본가에 피해갈 것도 없고요. 형수님도 오죽하면 그러셨겠어요. 시어머니가 획 고개를 돌려 도련님을 쏘아보았습니다. 너 지금 형수 편드는 거냐? 집안 꼴 잘 돌아간다. 맏며느리가 이 모양이니 아래 것들이 뭘 배우겠어? 절대 선례를 남기면 안 돼. 어머니의 본심이 나왔습니다. 제가 집을 산 게 문제가 아니라 며느리를 통제하지 못하게 될까 봐 그게 두려우신 거였죠.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걱정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친가는 되고 외가는 안 된다는 차별을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혈육의 정은 지위로 재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 시어미를 가르치려 드는 게냐? 어머니가 쇳소리를 냈습니다. 아니요.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던 제 진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충격의 정적이었죠. 마침내 시아버지가 입을 떼셨습니다. 이미 집은 샀고 엎질러진 물이다. 갓난아이 키우려면 친정 도움받는 것도 나쁘진 않지. 다만 내 태도가 문제야. 가장인 남편과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건 예의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그날 상의했다면 저는 지금쯤 친정 걱정에 눈물이나 흘리고 있었겠죠.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남편을 보았습니다. 미나, 넌 할 말 없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는 모습은 처음 봤겠죠.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쩌겠어요. 장인 장모님 가까이 계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응호가 앞으로 이런 큰일은 혼자 결정하지 마.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혼자 결정하지 말라고요? 그동안 내가 혼자 삭히고 감당해야 했던 건 당신이 아무것도 결정해주지 않았기 때문 아니었나요? 이것들이 정말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들이란 놈까지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가지고는. 그래,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난 이제 모른다. 어머니는 쾅소리가 나도록 문을 닫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딸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달래며 가슴이 욱신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몰랐지만 적어도 오늘 이후로 시댁 식구들이 저를 순종적인 며느리로 보지 않을 거란 건 확실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라는 껍데기를 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시댁에 견고했던 벽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모두가 느꼈죠. 3일이 지났지만 아무도 옆집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비난도 잔소리도 없는 기묘한 침묵. 그게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식사 때마다 훈계를 늘어놓던 어머니는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저를 노려보지도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듯 시선조차 주지 않았죠. 아침마다 염주를 굴리며 차를 마시는 그 평온한 모습 뒤에 거대한 해일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회피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저를 비난하진 않았지만 대화를 피했고 우리 사이는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가끔 발코니에서 옆집을 내려다보면 부모님이 화분에 물을 주거나 차를 마시는 평화로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따뜻한데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수유를 하던 중 거실에서 어머니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제 귀엔 천둥처럼 꽂혔습니다. 그래. 나도 생각 중이야. 이대로 둘 순 없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데 며느리가 저렇게 기어오르는데 가만히 있으면 집안 꼴이 뭐가 되겠어.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어머니가 섬뜩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제 발로 이 집에서 나가게 만들어줄 테니까. 저는 멈칫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역시 저 침묵은 용서가 아니라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체스판은 이미 깔렸고 저는 기사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폰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대낮엔 절대 아이를 데리고 옆집에 가지 않았고 시댁 식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묘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도우미 리니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방으로 불러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시동생의 아내, 동서의 눈빛도 어딘가 수상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평소 저와 수다 떨기를 좋아하던 동서가 눈에 띄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이미 포섭에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니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집안의 육촌 고모님이 전화를 하셨더구나. 이 고급 단지에 웬 외부인이 떡하니 우리 집 바로 옆에 들어왔냐고 다들 수군거린다고 하시더라. 두 집이 마치 하나처럼 붙어 있어서 오해하기 딱 좋다면서 말이다.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최대한 조용히 진행했고 저희 집에 피해갈 일은 없습니다. 친척분들이 오해하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는 입꼬리를 비틀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설명한다고 그들이 믿겠니? 사돈댁이 바로 옆집에 사는데 간섭을 안 한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저는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오해하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무서운 건 가족이 오해하는 거죠. 저희 부모님은 조용히 사시는 분들이고 저는 시댁돈 한 푼 안 쓰고 제 능력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왜 부끄러워해야 하죠?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남편 민이 슬그머니 제 밥그릇에 고기 반찬을 올려주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행동으로 저를 지켜주지 못하는 남자의 소극적인 위로는 찢어진 옷 끼우는 헝겊 조각보다 못했니까요. 그날 밤 딸아이가 배가 아픈지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아이를 달랬지만 옆에 누운 남편은 뒤척이기만 할 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첫째 때부터 이어진 익숙한 풍경이라 이젠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옆집 별장을 보니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마 엄마도 깨어 계신 모양입니다. 순간 울컥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저에게 잔전한 집은 이곳이 아니라 저 옆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난받을 걱정 없이 맘 편히 기댈 수 있는 곳,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은 곳 말입니다. 며칠 뒤 민이 뜬금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분가할까?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내 친구가 근처 아파트 내놨다는데 거기로 옮기면 조용하고 좋을 것 같아. 저는 남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지금 나보고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미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도 심기 불편해하시고 당신도 스트레스 받잖아. 따로 사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주는데 왜 내가 도망쳐야 해? 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난 아무데도 안 가. 난 잘못한 거 없어. 난 자식 된 도리, 엄마 된 도리를 다 했을 뿐이야. 누군가 내 가족을 인정 못한다고 해서 내가 내 자리를 포기하고 물러날 이유는 없어.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심리전을 시작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를 필요 없는 존재로 느끼게 만들고 남의 입을 빌려 저를 이 집에서 몰아내려는 수법이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간과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일주일이 숨막히게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옆집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무언가 꾸미고 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잔소리도 짜증도 없었죠. 그저 친척들과 잦은 통화를 하고 외출했다 돌아와 깊은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딱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일요일이 밝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손녀의 100일 축하 겸 가족 식사를 하자고 해서 온 식구가 모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어머니가 젓가락으로 밥그릇을 톡톡 쳐 시선을 모았습니다. 다들 들어라. 중요한 발표가 있다. 너희 아버지랑 상의했는데 우리 부부는 이 집 팔고 교회로 나가서 살기로 했다. 공기 좋고 조용한 곳에서 요양이나 하련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편과 시동생 부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엄마 말이 맞다. 주변 시끄러운 소리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살고 싶구나.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라뇨. 이 집을 시끄럽게 만드는 건 어머니의 의심과 집착뿐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한 수였습니다. 아주 지독한 한 수. 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보며 처음으로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응호가 너도 평화를 원했지? 이게 내가 주는 기회다. 이 집은 너랑 민희가 맡아라. 난 다 내려놓고 떠나련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고집불통에 져본 적 없는 분이 집을 내주신다고요? 천만에요.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진심이세요? 갑자기 집을 파신다뇨? 집에는 사람이 있어야죠.
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이 크고 작고가 뭐가 중요하니? 마음이 맞아야지. 서로 불편하게 사느니 찢어지는 게 낫다. 저는 어머니의 말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을 느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어서 떠나는 게 아니야? 나를 고립시키려는 거야? 시부모님이 떠나고 시동생네도 분가하면 이 거대한 저택엔 저와 남편만 남습니다. 이 집은 지난 6년간 시어머니의 권력과 통제가 스며든 공간입니다. 텅 빈 집에 남겨진 저는 시부모를 쫓아낸 며느리라는 죄책감과 고립감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어머니는 이 집을 거대한 정신적 감옥으로 만들어 저를 가두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남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갈등하고 있었지만 그는 어머니의 깊은 속내를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식사 후 저는 아이를 데리고 옆집 친정으로 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엄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분 보통이 아니구나. 걱정이다. 내가 여기서 더 힘들게 버텨야 할지도 몰라. 아빠는 한참을 침묵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응호가 힘들면 그냥 이쪽으로 넘어와서 살아도 된다. 여긴 내 집이니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요, 아빠. 저 포기 안 해요? 여기서 살기로 했으면 끝까지 살 거예요. 제 아이들에게 엄마가 불의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저를 밀어내려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때까지 당당하게 살 거예요. 2주 뒤, 시댁은 정말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짐을 정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건 진짜 이사가 아니라 철수하는 척하는 연극이라는 거요. 제가 못 견디고 제 발로 나가 떨어지면 그때 다시 돌아와 모든 걸 차지하실 겁니다. 어느 오후, 뒤뜰에서 서류 뭉치를 들고 계신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도와드릴까요? 어머니는 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재산 분할을 좀 정리 중이다. 누가 어디 살든 제 몫은 해야지. 너는 맏며느리니까 이 집에 남겠지만 명심해라. 내 아들은 예에 바르게 키워라. 너무 일찍부터 제 멋대로 구는 법을 배우면 나중에 불효자식 된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옳은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미덕이 아니라 부당함에 맞서는 게 용기라는 것도 가르칠 겁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저기가 그 어느 때보다 짙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와 어머니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소리 없는 인내심을 시험하는 장기전으로 돌입했을 뿐입니다. 첫 번째 이삿짐 트럭이 나갈 때 저는 어머니가 정말 떠난다고 믿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토록 아끼고 통제해온 이 왕국을 쉽게 포기할 리 없었죠. 우리는 서로의 빈틈을 노리는 체스판 위의 기사처럼 팽팽한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계산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사색이 된 민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응호가. 엄마가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 가셨어. 저는 너무 놀라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아이를 도우미에게 맡긴 채 남편과 빗속을 뚫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실 문 앞에 서 있는 시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갑자기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초라하고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돌리며 응급실 문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제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아까
누군가랑 통화를 하시더니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쓰러지셨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숨은 붙어 있는데 차가운 응급실 문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저를 그토록 괴롭히고 계략을 꾸미던 분이지만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이자 제 아이의 할머니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미움을 내려놓고 그저 무사하기만을 빌었습니다. 2시간의 기다림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가벼운 뇌졸중입니다. 급격한 혈압 상승이 원인이에요.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신경 쪽에 영향이 있어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일반 병실로 옮겨진 어머니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처럼 지쳐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어머니는 눈을 감아버리셨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차가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푹 쉬세요. 아무 걱정 마시고요. 어머니는 대답 없이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병마가 어머니의 모든 계획을 멈추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도대체 그 전화기 너머에서 무슨 말을 들었기에 그토록 충격을 받으셨던 걸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대기실에서 가족들이 쪽잠을 자는 사이 저는 우연히 시아버지가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아버님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어? 그 여자가 약속을 지킨다던가? 아니, 절대 며느리가 알게 해선 안 돼. 그래, 집사람 상태 좀 괜찮아지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저는 기둥 뒤에 숨어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알게 해선 안 된다니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자리를 뜨신 후 저는 병실로 돌아와 잠든 시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단순히 제가 별장을 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친정을 모셔온 문제도 아니었고요. 이 집안에는 더 거대한 저만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지난 3년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되감았습니다. 큰아들 핀이 돌을 막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통화하며 화를 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가 감히 날 모른다고 생각하나? 우리 집안을 위해 조용히 지내는가 싶더니 만약 다시 돌아온다면 가만 안 둬. 그때는 먼 친척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버님의 목소리와 겹쳐지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이틀 후 어머니 상태가 호전되어 죽과 과일을 챙겨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죽을 떠먹여 드리자 어머니가 불쑥 입을 여셨습니다. 너 당분간 옆집에 가서 지내라. 네. 몸이 회복될 때까지는 아무한테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 당분간만 피해 있어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응시했습니다. 제가 방해된다면 피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힘드신 게 정말 저 때문인가요? 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힘들다. 하지만 너 때문만은 아니야? 처음이었습니다. 천하의 한 여사가 자신의 감정을, 약한 모습을 인정한 것은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날 쓰러지신 거, 그 전화 때문이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가요? 어머니가 눈을 번쩍 뜨며 저를 경계했습니다. 넌 몰라도 된다. 내가 알아서 해. 저는 물러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아버님 회사 서류라며 가져다 둔 낡은 서류철이 기억났습니다. 책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그 서류철 사이에서 저는 낡은 매매계약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매수인 이예숙. 계약 대상은 다름 아닌 바로 옆집, 지금 부모님이 사시는 그 별장이었습니다. 날짜는 제가 사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이예숙. 도대체 누구지? 하지만 확실한 건 아버님이 이 계약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계약이 성사 직전에 파기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왜 계약이 취소되었을까? 그리고 왜 어머니는 이 사실에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했을까? 저는 일주일 내내 이 의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생각보다 빨리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예숙입니다. 아마 저를 찾고 계셨겠죠? 차분하지만 서늘한 중년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네. 옆집 계약하려던 분 맞으시죠? 맞아요. 다 끝난 일이지만 당신을 한번 만나고 싶어서요. 만나서 이야기하죠. 우리는 단지에서 4km 떨어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작고 마른 체구, 단정하게 묶은 머리. 평범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깊은 세월의 풍파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검은색 가죽 가방을 꼭 쥐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아니요. 저는 당신 시아버지, 민 회장님의 옛 연인입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엄격하고 도덕적인 시아버지가 외도라니. 그녀가 덤덤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우리는 대학생 때 서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쪽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고 그 사람은 지금의 부인과 정략 결혼을 했죠. 저는 혼자 서울에 남았습니다.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딸 하나만 키우며 살았죠. 제 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버님에게 숨겨진 딸이 있다니. 몇 년 전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늙고 병들면 돌봐주겠다며 옆집을 사주겠다고 했죠. 아마 죄책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예정에 대한 보상이랄까? 그런데 왜? 당신 시어머니가 알게 됐거든요. 처음엔 점잖게 타이르더니 나중엔 협박하더군요. 옆집에 발만 들이면 제 딸 인생까지 망쳐놓겠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약을 막았고 저는 조용히 사라지기로 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내연녀가 바로 옆집에 살 뻔했다는 공포,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필 며느리인 제가 그 집을 사서 친정을 들였으니 어머니 눈에는 제가 과거의 악몽을 되살리는 존재로 보였겠죠. 혹시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복수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했을 테고요. 저는 그 집을 포기했어요.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죠. 하지만 당신 부모님이 들어오시는 바람에 그 여자가 과거의 망령을 다시 본 것 같네요. 그 여자는 당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거지? 그녀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두려워한다고요? 네, 남편을 잃을까 봐, 통제권을 잃을까 봐, 완벽한 가정이라는 껍데기가 깨질까 봐, 당신 시어머니도 결국 상처받은 여자일 뿐이에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만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가해자라고 생각했던 어머니 역시 피해자였습니다. 애숙 씨는 탁자 위에 편지 한 통을 올려두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썼던 마지막 편지예요. 전해주든 말든 당신 마음대로 해요. 저는 이제 정말 떠납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를 들고 아버님의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보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는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왜 쓰러지셨는지, 왜 그렇게 두려워하셨는지, 이제 아버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아버님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3일 뒤, 어머니가 퇴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보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에서 도끼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체념과 같은 고요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가 선언하셨습니다. 집 파는 건 없던 일로 하겠다. 다들 그냥 여기서 살아라. 가족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어머니는 담담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부모님 가까이 모시고 싶다는데 더 이상 안 맞겠다. 대신 이 집안의 체면과 법도는 지켜다오. 저는 어머니를 오랫동안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약속드릴게요. 하지만 어머니도 약속해주세요. 과거의 그림자 때문에 현재의 저희를 괴롭히지는 말아주세요. 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옆에 계신 아버님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식탁 위로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덮어주는 화해의 침묵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집안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팽팽했던 긴장감이 사라지고 각자 조심스럽지만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들추는 게 아니라 덮어두어야 아문다는 걸 엄마에게 배웠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아이를 돌보고 핀을 유치원에 보내고 오후엔 옆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는 눈치껏 시댁 쪽으로는 얼씬도 하지 않으셨고 반찬만 살짝 두고 가셨습니다. 사돈 간의 예의를 지키려는 엄마의 배려였습니다. 그렇게 평화가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이 곤란한 표정으로 퇴근했습니다. 응모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다음 주에 증조할아버지 제사가 있대. 이번엔 종친 어르신들을 다 초청해서 크게 지내신다네. 당신 보고 음식 준비를 총괄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맏며느리로서 제사 준비는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알았어. 까짓거 하지 뭐. 하지만 미는 입술을 깨물며 머뭇거렸습니다. 뭔가 더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사에 사돈어른들도 모시는 게 어떻겠니? 어머니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네. 친정 부모님을요? 그래. 내 입으로 직접 말했다. 이제 사돈지간인데 조상님 모시는 자리에 와서 인사라도 드리는 게 도리 아니겠냐? 남편 민이 옆에서 씩 웃었습니다. 놀랐지? 나도 놀랐어. 어머니가 먼저 제안하셨다니까? 놀란 정도가 아니라 경악스러웠습니다. 친정 나들이조차 막던 분이 급이 안 맞다며 무시하던 분이 제사를 핑계로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겁니다. 무언가 진짜 변하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전하니 엄마는 더 당황해하셨습니다. 아유, 내가 거길 어떻게 가니? 사돈댁 제사에 한 번도 참석한 적 없는데. 불편해서 원. 하지만 이것은 정식 초청이었습니다. 거절하면 오히려 제가 곤란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묵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갑시다. 늙은 우리가 져줘야지.
저쪽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데 뿌리치면 안 돼요. 우리가 첫걸음을 떼줘야 우리 딸이 편해집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소금처럼 짜고 깊었습니다. 제삿날 새벽 5시, 저는 눈을 떴습니다. 도우미와 동서, 저까지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어머니도 일찍 내려오셨지만 평소처럼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 들지 않으셨습니다. 채소 다듬는 걸 지적하지도 고기 양념을 타박하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차를 따르셨습니다. 그러다 바람처럼 스치듯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이렇게 유순하게 굴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을 텐데 말이다. 어머니의 시선은 먼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오전 10시 부모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빳빳하게 다림질한 흰 셔츠를, 어머니는 고운 연보라색 아우자이 전통 의상을 입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시골에서 가져온 떡과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으리으리한 저택을 올려다보는 엄마의 눈에 주눅든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요. 오늘은 다를 거예요. 거실에 들어서자 시댁 친척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제단 앞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꼿꼿하던 허리를 숙이지는 않았지만 가시 돋친 말투가 사라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어른.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엄마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인사나 드리고 밖에서 일손이나 도울까 해서.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오늘은 조상님 모시는 날이니 친가 외가 따질 것 없이 다 같은 식구죠. 앉으세요. 저는 뒤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난생 처음으로 양가 부모님이 한 테이블에 앉으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엄마도 조금씩 말문이 트였고 아버지는 특유의 진중함으로 시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친척들의 의심 어린 눈초리도 따뜻하게 변해갔습니다. 아들 핀이 쪼르르 달려와 재롱을 부렸습니다.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닭다리 주셨어요. 오냐, 많이 먹어라. 좌중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얼음장 같던 집안 공기가 비로소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오후, 저는 마당을 정리하다 2층 발코니에 서 계신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늙은이의 피로감과 현실을 받아들이는 체념이 섞여 있을 뿐이었죠. 말로 하는 사과는 없었지만 그날의 행동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과였습니다. 저녁에 엄마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사돈어른이랑 차 마시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엄마는 이걸로 됐다. 이제 내 몫이다. 엄마가 너를 자랑스러워하듯 너도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복수해서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시간이 답을 줄 때까지 버틴 결과였습니다. 금이 간 그릇이라도 정성껏 붙이면 다시 쓸 수 있듯이 우리 가족도 그렇게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아직이었습니다. 부잣집의 불화는 부엌이 아니라 금고에서 시작되니까요. 재산 문제. 제가 가장 우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어느 오후 시아버지가 가족들을 거실로 소집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흑단나무 탁자 중앙에 양옆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앉았습니다. 저도 아이를 안고 남편 옆에 앉았고
맞은편엔 시동생 부부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고 내 엄마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니 미리 정리를 해두려 한다. 돈 때문에 형제가 내 상하는 꼴은 보고 싶지 않구나. 아버님은 공증받은 유언장을 펼치셨습니다. 어머니는 폭풍을 대비하듯 표정을 굳히셨습니다. 저는 제 몫엔 관심 없었지만 혹여나 또 다른 분란이 생길까 두려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본가 저택은 장남인 민과 며느리 응옥에게 상속한다. 장남으로서 제사를 모시고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방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동서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가 살려고 했던 푸른 언덕 빌라는 차남 부부에게 준다. 추가로 사업 자금으로 현금 3억 원, 약 150만 달러 PPP 기준을 주겠다. 시골 땅은 공동 명의로 하되 관리권은 큰아버지가 갖는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서가 참지 못하고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질투하는 건 아니지만 본가 저택이 제일 비싸잖아요. 형님네는 집을 통째로 받고 저희는 빌라랑 현금 조금뿐이라니 너무 불공평해요. 민이 타일렀습니다. 재수 씨, 내가 달라고 한 게 아니야. 아버님 뜻이고 나는 이 집을 지킬 책임이 있어. 정 불만이면 말해. 동서가 저를 흘겨보았습니다. 형님은 우리 민씨 집안 사람도 아닌데 왜 집안의 가장 큰 재산을 쥐락펴락해요? 나중에 이 집이 외가 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서, 말 조심해요. 내 아이들은 민씨 집안 핏줄이에요. 그리고 외가가 집을 차지할까 봐 걱정하기 전에 그동안 이 집안이 외가를 어떻게 대했는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안 가진다고 할 테니까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응옥이 너, 말이 너무 심하구나. 저는 처음으로 피하지 않고 어머니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6년 동안 이 집에서 아이 둘 낳고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 집을 지킬 자격이 없다면 누가 있나요? 시아버지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그만. 며느리가 달라고 한 적 없다. 내가 결정한 거야? 불만 있는 놈은 당장 나가. 동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재산이 탐나서가 아니라 지난 6년의 고생을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저를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대단하구나, 응옥아. 집도 차지하고 남편의 시아버지까지 내 편으로 만들다니. 어머니의 목소리에선 도끼 대신 무력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뺏으려던 게 아니에요. 존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하지만 두려웠다. 내가 강해질수록 내 설 자리가 없어질까 봐. 이 집은 내 자존심이자 인생이었거든. 이제 그걸 너한테 넘겨주려니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구나.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안주인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며느리로 살고 싶어요. 이 집에서 내 자식들이 친가 외가 구분 없이 사랑받으며 자랐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어머니라는 이름 때문에 외롭게 사시는 거 저도 원치 않아요. 어머니가 물끄러미 저를 내려다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늙은이, 만사가 다 귀찮구나. 집을 지키려거든 제대로 지켜라. 다시는 고부 갈등으로 시끄러운 집골 안 나게 말이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어머니. 다음 날
저는 옆집으로 가서 부모님께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셨고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순리대로 된 거다. 바르게 살면 하늘이 돕는 법이야? 굳이 싸워서 뺏지 않아도 내 것이 될 건 내게 오게 되어 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시댁 본가와 이곳 친정 별장. 예전엔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멀게만 느껴졌던 두 집이 이제는 하나의 마당처럼 이어져 보였습니다. 유언장 공개 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승리감은 없었습니다. 가족 간의 승패는 재산 분할이 아니라 결국 서로를 어떻게 보듬어 안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저를 살갑게 대하진 않았지만 더 이상 나를 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마음속으론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더라도 저를 인정한 듯 했습니다. 남편 미는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종종 제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해냈어. 어머니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다니 정말 대단해. 저는 옅게 웃었지만 가슴 한구석엔 여전히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또 다른 시련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는 것만 같았죠. 그리고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여느 때처럼 아들 BIN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해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일찍 데리러 와야 해. 그래, 알았어. 오늘 저녁엔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가스 해줄게.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교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쯤 둘째를 돌보고 있을 때 유치원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빨리 오셔야겠어요. 비니가 계단에서 굴렀는데 코피가 너무 많이 나요. 심장이 덜컥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에게 둘째를 맡기고 정신없이 유치원으로 달렸습니다. 도착해서 본 광경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축 늘어져 있었고 옷에는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선생님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비니가 너무 빨리 뛰다가 미끄러져서 난간에 얼굴을 부딪혔어요. 구급차 불렀으니까 같이 타고 가세요. 저는 덜덜 떨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비나, 엄마 왔어. 제발 눈 좀 떠봐. 자면 안 돼. 아이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심장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늘 제가 강한 엄마라고 자부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무력했습니다. 뒤늦게 병원에 도착한 민도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의 1시간은 영겁의 시간처럼 길었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습니다. 코뼈에 금이 가고 타박상이 좀 있습니다. 뇌진탕 증세가 보여서 며칠 지켜봐야겠지만 다행히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은 없습니다. 일단 입원실로 옮겼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감에 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민이 저를 껴안았지만 제 어깨는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누구의 설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가 깨어나기만을 바랐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서야 빈이 눈을 떴습니다. 빈아. 아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까 누가 나 안아줬어? 엄마가 안아줬어? 응, 엄마가 안아줬지? 할머니도 봤어. 할머니가 울고 있었어. 저는 흠칫 놀랐지만 아이가 꿈을 꿨나 보다 하고 다독였습니다.
그래, 꿈꿨나 보다. 더 자라, 우리 아가.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짙은 갈색 개량 한복을 입고 과일 바구니를 든 어머니는 조용히 들어와 아이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할미 왔다. 우리 강아지. 저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지켜보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지 않은 채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소식 듣고 애가 타서 죽는 줄 알았다. 제발 우리 손자만 살려주시면 뭐든 하겠다고 빌고 또 빌었다. 빈이 웅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나 넘어져서 아팠어. 그래, 할미가 안다. 할미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엄마를 미워한 적은 있어도 너를 미워한 적은 한 번도 없단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제 쪽을 보며 물으셨습니다. 응호가, 오늘 하루는 내가 간병하게 해주렴. 목이 메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그날 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는 물수건으로 아이 이마를 닦아주고 사과를 얇게 저며 먹여주셨습니다. 독한 시어머니의 가면을 벗고 손자가 걱정되어 눈물 흘리는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2시, 아이가 깊이 잠들자 병실엔 정막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소독약 냄새가 섞여 났습니다. 어머니가 불쑥 입을 여셨습니다. 아이가 다쳤다는 얘길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구나. 만약 잘못되기라도 하면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어. 가문의 법도를 지키는 게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지? 하지만 정작 지켜야 할 건 관용과 따뜻함이라는 걸 몰랐구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미움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너한테 직접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은 못하겠다. 하지만 내 방식대로 갚으마. 그러니 제발 이 집을 떠나지 말고 내 손자 곁에 있어 다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떠나고 싶었던 적 없어요. 그저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3일 뒤, 빈이 퇴원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기다리던 어머니는 아이가 달려가자 꼭 껴안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그 뒤에서 딸을 안고 미소 지었습니다.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오해와 눈물을 지나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부엌에 내려와 과일을 깎아주시고 제가 아이들과 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봄 햇살에 얼음이 녹듯 모든 것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바라는 건 없었습니다. 차가운 눈초리와 한숨소리 없는 집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멍하게 만든 선물, 그리고 비밀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초여름의 어느 아침, 마당을 쓸고 있는데 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응호가 잠깐 내 방으로 좀 와라. 평소와 달리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방은 창문을 활짝 열어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흑단 화장대 위에는 작은 자개함과 푸른 비단끈으로 묶인 낡은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 끝에 지친 기색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이 상자 좀 열어보렴.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손수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자리엔 비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수놓인 별표 항엔드득 별표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연애 시절 처음으로 준 선물이다. 그때 난 가난한 시골 선생이었고 내 아버지는 부잣집 장남이었지. 다들 내가 안 어울린다고 했어. 그래서 난 어떻게든 이 결혼을 지키려고 악착같이 살았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난 늘 두려웠어. 남편을 잃을까 봐, 자식을 잃을까 봐에 내가 힘들게 쌓아 올린 완벽한 아내의 자리를 뺏길까 봐에 그래서 내가 친정을 가까이 두는 게 싫었어. 과거의 그 여자, 이해숙이 너를 통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서 무서웠단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넌 그 여자와 다르더구나. 넌 더 강하고 현명하고 착한 아이야. 그런데 나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너를 괴롭히기만 했지?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누구를 대신하려던 게 아니에요. 안달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한테 주려는 거야? 어머니가 서류 뭉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집어 들었습니다.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바로 옆집, 우리 부모님이 사시는 그 별장의 등기였습니다. 소유자 명의란에 적힌 이름은 진흥옥매, 제 이름이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집, 사실 내 시아버지가 회사 명의로 미리 사둔 거였다. 내가 내 돈으로 산 줄 알았겠지만 뒤에서 아버지가 손을 쓰신 거야. 처음엔 나도 화가 나서 도로 뺏으려 했지.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저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걸 저한테? 지긋지긋한 고부 갈등, 시댁과 처가의 갈등. 내 대에서 끝내고 싶어서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 자식들은 돈 몇 푼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감사할 줄 아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내가 그동안 묵묵히 참아온 세월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라. 저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집은 필요 없어요. 전 어머니 마음만 있으면 돼요? 아니다. 가져라. 어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무도 내 것을 뺏지 못하게 이제 내가 주인이라는 걸 명심해라. 그날 오후 등기권리증을 친정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보시더니 서랍 깊숙이 넣어두셨습니다. 이 집은 내 것이지만 명심해라. 가진 것을 무기로 남을 이기려 들지 마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2층 발코니에서 제스민 차를 마셨습니다. 두 여자가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불쑥 물으셨습니다. 시집 와서 도망가고 싶었던 적 있었니?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있었죠. 하지만 비니를 볼 때마다 참았어요. 제가 도망치면 우리 아들이 엄마의 강인함을 배우지 못할까 봐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참 많이 틀렸다. 하지만 고치마.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중에 손주들이 할머니를 괴팍한 노인네로 기억하지 않게 말이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때 권력을 휘두르던 그 손이 이제는 사랑을 담아 저를 마주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화해했습니다. 발코니에서의 대화 이후 저는 모든 풍파가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저와 어머니의 관계는 긴 장마가 끝난 뒤에 호수처럼 평온해졌습니다.
본가 저택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비니는 다시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둘째 딸아이는 첫니가 났습니다. 옆집에 사시는 부모님도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수시로 오셔서 손주들을 보셨습니다. 끊임없던 논쟁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밥상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모든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다고 생각한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마지막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어머니가 아니라 시누이, 막내 아가씨 별표 연주 별표였습니다. 연주는 눈치 빠르고 처세술에 능한 전형적인 겨우 같은 스타일입니다. 겉으론 상냥했지만 유언장 공개 이후 저를 향한 은근한 질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본가를 저에게 뺏겼다는 생각에 억울해하는 눈치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점심, 부엌의 설거지 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누가 왔었나요? 도우미가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오전에 아가씨가 손님을 모시고 와서 거실에서 한참 얘기하다 가셨어요. 부동산 얘기 같던데요. 부동산. 며칠 전 아가씨가 푸른 언덕 빌라를 시세보다 비싸게 내놨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왜 본가에서 손님을 만나는지 의아했습니다. 거실로 내려가 보니 아가씨와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우리 집 본가와 옆집 친정 별장까지 포함된 단지 전체 도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미리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에요? 연주는 흠칫 놀라더니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언니. 별일 아니에요. 그냥 풍수지리 봐주시는 분이에요. 빌라 팔고 이 근처 땅 좀 알아볼까 해서. 저는 도면을 보고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도면에는 엄연히 제 소유인 본가와 옆집 별장까지 묶어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도면이죠? 왜 남의 집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남자가 당황하며 연주를 쳐다봤습니다. 연주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갖고 계신 원본 도면이라 그래요. 그냥 참고용이라니까요. 언니는 참 예민하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정확한 거죠. 이 본가는 저희 부부 명의고 옆집 별장도 제 명의로 등기 이전 끝났어요. 아가씨가 함부로 도면에 넣어 설명하면 사기입니다. 남자를 향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긴 사유지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해당 물건 소유주와 직접 하세요. 남자는 허둥지둥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저녁, 마당에서 연주가 저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언니, 집 좀 받았다고 유세 떨지 마요. 그 집 원래 우리 부모님 거예요. 언니는 며느리일 뿐이고 언젠가 토해내야 할 거라고요. 저는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청춘과 눈물, 그리고 명예를 걸고 지킨 거예요. 아가씨처럼 질투심으로만 세상을 보면 나이 들어서 남는 건 도끼밖에 없을 거예요. 연주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뒤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연주 너, 새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니? 엄마. 내 말이 틀려요. 왜 언니만 감싸요? 어머니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가족회의 때 다 정리된 일이다. 재산 탐내지 말고 내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라. 내가 며느리한테 잘못한 건 바로잡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너는 오직 내 욕심만 채우려 드는구나. 연주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미안하다. 막내라고 오냐오냐 키웠더니 저 모양이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하지만 씁쓸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집에서 저는 여전히 굴러온 돌 취급을 받는 건가 싶어 서글펐습니다. 그러나 진짜 폭풍은 3일 뒤에 몰아쳤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니가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사색이 되셨습니다. 뭐라고요? 담보대출이요? 연체가 됐다니요. 전화를 끊은 어머니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처럼 굳으셨고요. 진상은 이러했습니다. 연주가 투자 사기를 당한 겁니다. 푸른 언덕 빌라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투자했는데 사기꾼이 돈을 들고 날아버린 거죠. 빚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무려 별표 6억 원, 약 32억 동, PPP 적용, 별표에 달했습니다. 열흘 안에 갚지 않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이 미친년아. 부모가 준 집을 어떻게 상의도 없이 담보를 잡혀. 다음 날 연주가 본가로 들어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퀭한 눈, 도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미쳤나 봐요. 저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는 울다 지쳐 쓰러질 듯 했고 아버지는 외면하셨습니다. 연주가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뭔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맨날 언니만 칭찬받고 언니만 인정받는 게 싫어서 저도 능력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는데 저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악의 뒤에는 열등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응호가.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안다만 내가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내가 해결해주면 평생 은인으로 모시마.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비상금과 옆집 별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막을 수는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래야 할까요? 저를 무시하고 쫓아내려던 사람을 위해서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날 밤 친정으로 가서 부모님께 여쭈었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남이라면 모를까 가족이잖니. 사돈 어르신들 봐서라도 구해라. 단 너희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아빠도 거드셨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미움을 품지 않을 만큼 강하기 때문에 하는 거란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언니만 인정받는 게 싫었다던 연주의 울음소리. 그리고 무너져 내리던 어머니의 표정. 제가 연주를 구하는 건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겨우 평화를 찾은 이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은행빚, 제가 대신 갚고 집을 찾아올게요. 가족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2가지 있습니다. 자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첫째, 집을 되찾으면 명의는 아버님 어머님 앞으로 돌려놓겠습니다. 다시는 맘대로 담보 잡히지 못하게요. 부모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둘째, 빚의 절반은 저희 부부가 지원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가씨가 5년 안에 스스로 벌어서 갚으세요. 공짜로 해결해주면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할 테니까요. 연주는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움은 사라지고 측은함만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 급한 불은 꺼졌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을 살렸다. 죽어서도 이 은혜 잊지 않으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라뇨. 가족끼리 돕는 건 당연한 거죠. 그날 이후 연주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틈만 나면 와서 집안일을 돕고 조카들을 돌보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아니었으면 이 집안 벌써 풍비박산 났다. 저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배는 고요한 듯 하다가도 언제든 암초를 만날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연주의 사건을 계기로 비로소 우리 가족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진짜 식구가 되었습니다. 본가 저택은 이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비니는 유치원에 다시 나갔고 둘째는 첫니가 났습니다. 옆집 부모님도 수시로 넘어오셔서 웃음꽃을 피우셨습니다. 끝없는 논쟁 대신 따뜻한 밥 한 끼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이 집의 일원이 되었다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험은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남편 민에게 주어졌습니다. 매년 열리는 민씨 가문의 시제가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저희 부부가 주관해야 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곳에서 불씨가 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여동생, 그러니까 남편의 이모님이 딴지를 건 겁니다. 아니, 제사는 우리 집안 행사인데 사돈을 왜 불러? 작년엔 어쩌다 부른 거고 올해부턴 법도대로 해라. 사돈 부르는 거 족보 꼬이는 짓이야. 그 말을 전해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또다시 외부인 취급이라니.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이번 제사 참석 안 해. 우리 부모님이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에 나도 갈 이유 없어. 민이 난처해하며 절 설득하려 했습니다. 여보, 그냥 이모님 고집이시잖아. 당신이 좀 져주면 안 돼? 아니. 이건 고집이 아니라 존중의 문제야. 나는 내 가족이 무시당하는 꼴 더는 못 봐. 3일 뒤 시어머니가 남편과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미나, 내 처가 맘 상한 건 안다만 친척들 눈도 있는데 내가 처가 편만 들면 내 입장이 뭐가 되니? 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입장은 알지만 제가 아내 편을 안 들면 제 가정이 무너집니다. 제가 들어서자 두 분이 저를 보셨습니다. 어머니가 일어서서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응호가 이모 말은 신경 쓰지 마라. 늙은이라 그렇다. 나는 사돈 어른들도 오셨으면 좋겠다. 정말이세요? 그래. 하지만 결정은 가장인 민희가 해라. 이 제사의 주인은 너희니까.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 효도와 사랑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한국 남자의 비애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초청장, 사돈전 반 카이님, 응우엔 티 루엔님 귀. 초청장 발신인은 장남 민이었습니다. 민이 뒤에서 저를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직접 썼어. 그리고 친척들 앞에서 내가 공표할 거야. 처가 식구들도 우리 가족이라고. 더 이상 누구도 당신과 장인 장모님을 차별하지 못하게 내가 막을게. 저는 그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제삿날 부모님은 정갈한 옷차림으로 오셨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사돈 대표로 축사를 하셨습니다. 이모님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남편이 단상에 올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친가와 외가를 나누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이야말로 가족의 화합을 깨는 분입니다. 그 말에 좌중은 숙연해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팔짱을 끼고 산책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나누시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두 분의 뒷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때 어머니가 제 밥그릇에 고기를 얹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살다 보니 내가 며느리 복이 있다는 생각을 다 하는구나. 고맙다. 어머니, 저는 이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안다. 오늘부터 넌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6년을 기다렸습니다. 싸워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버티고 품어 안아 얻어낸 진짜 승리였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옆집 별장을 샀던 그날의 무모한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꿀 줄 누가 알았을까요? 친정 나들이조차 눈치 보던 며느리는 이제 없습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는 나란히 앉아 손주들 이유식을 만드십니다. 오후엔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가 마당에서 장기를 두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원래 한 가족인 줄 압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볼 때마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남편 미는 이제 진정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효도하면서도 아내를 지킬 줄 아는 든든한 나무 같은 남자가 되었죠. 철없던 시누이 연주는 작은 슈퍼마켓을 열어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제게 고백했습니다. 언니가 부러워서 미워했어. 언니는 가지지 않고도 얻는 법을 아는데 난 가지려고만 하다가 다 잃었잖아. 이제야 좀 알 것 같아. 시어머니는 많이 늙으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맑아지셨습니다. 어느 날 바느질하는 어머니가 혼잣말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옛날엔 며느리가 내 자리를 뺏을까 봐 겁나는데 뺏기는 게 아니라 물려주는 거였어. 참 다행이다. 내 며느리가 저 아이라서. 어느 날 저녁 양가 식구들이 모두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비니가 찍어준 가족 사진 속에서 우리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예뻐. 응, 세상에서 제일 예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이 사는 집이니까? 아이들을 재우고 발코니에 앉아 며느리 일기의 마지막 장을 씁니다. 시집살이란 참 고단합니다. 때론 피를 토할 만큼 억울하고 때론 야반도주하고 싶을 만큼 서럽습니다. 하지만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걷다 보면 언젠가는 어둠 끝에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친정 가는 길을 막혔을 때 좌절하지 않고 친정을 제 옆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겹집 별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제 자존심이자 가족을 지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독자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고 계신가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결국 서로를 품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며느리들, 그리고 시어머니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가족은 핏줄로 이어지지만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공감 없는 마음은 외롭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